윗집 여자 선미가 일어서서 박영호의 무릎에 앉았어요. 그녀 허벅지의 맨살이 그에게 전해지면서 더욱 현실적인 감각이 되었습니다. 저한테만 집중하세요. 모든 걸 잊고. 그녀의 입술과 혀가 박영호의 목을 뱀처럼 기어갔어요. 부드럽고 촉촉한 감촉이었습니다. 박영호의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모든 감각이 깨어나면서 전신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신음소리에 잠 못 이루던 60대 남성이 찾아간 윗집 여자와 생긴 금기 로맨스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박영호 65세 30년간 몸담았던 제1은행을 떠난 지 벌써 석 달이 지났습니다. 아침 7시에 알람 소리에 눈을 뜨던 습관만은 여전했지만 이제 일어날 이유가 없었죠. 넥타이를 매고 구두끈을 조이며 현관문을 나서던 그 시간들이 이렇게 그리울 줄은 몰랐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오전 9시 박영호는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갈 곳도 없으면서 습관적으로 밖으로 나서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죠. 뒤에서 들려온 밝은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윗집 여자였어요. 정확히는 1201호에 사는 유선미 52세. 남편은 대기업 부장으로 알려져 있었고 슬하의 대학생 딸 하나를 두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박영호에게는 여전히 윗집 여자였죠. 오늘도 그녀는 자전거 라이딩복 차림이었습니다. 검은색 반팔 티셔츠가 탄탄한 어깨선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52세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만큼 관리된 몸매였습니다. 다리에 밀착된 레깅스는 길고 매끈한 라인을 따라 흘러내렸고 발목까지 완벽하게 조여져 있었어요. 박영호가 어색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도 라이딩 나가시나 보네요. 유선미의 목소리는 언제나 경쾌했어요. 네, 아침마다 한강까지 다녀와요. 건강관리는 꾸준히 해야죠.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자 그녀가 먼저 타더니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박영호도 같은 층을 눌러야 했지만 뭔가 어색해서 지하 1층을 눌렀어요. 엘리베이터 안에는 은은한 향수 냄새가 퍼져 있었습니다. 플로럴 계열의 향이었는데 너무 진하지도 않고 너무 연하지도 않은 절묘한 농도였어요. 박영호는 몰래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집에서 나는 냄새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아내 이금자 63세.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그녀에게서는 이제 이런 향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생활의 냄새, 음식 냄새, 그리고 세월의 냄새만이 있을 뿐이었어요. 1층에 도착하자 유선미가 먼저 내렸습니다. 그녀의 인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어요. 박영호는 지하 1층까지 내려가며 자신의 어색한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주차장에서 차를 보며 한참을 서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결국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금자는 벌써 파트타임 일자리로 나간 후였습니다. 대형마트 계산원으로 일주일에 사흘씩 나가고 있었어요. 그녀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당신 퇴직금으로는 부족하니까 내가 더 벌어야죠. 30년간 가장 노릇을 했던 자신이 이제는 짐이 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11시가 넘어서부터였습니다. 윗집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것 아닌 생활소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명확해졌어요. 남자의 낮은 신음소리와 여자의 가벼운 웃음소리, 그리고 침대가 흔들리는 규칙적인 소리. 박영호는 잠이 깼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는 깊게 잠들어 있었어요. 하루 종일 마트에서 일한 피로 때문에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윗집 소리는 계속되었어요. 30분, 때로는 1시간까지도. 박영호는 베개를 머리에 덮어 써봤지만 소리는 더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이상했어요. 젊은 시절, 신혼 때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52세와 50대 중반의 부부가 저렇게 활발할 수 있다니.
박영호는 자신과 아내의 관계를 떠올렸습니다. 마지막이 언제였을까요?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어요. 아마 몇 년 전이었을 겁니다. 그것도 의무감 같은 것이었지, 열정이나 욕망은 아니었어요. 언제부터인가 서로에게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틀째, 사흘째, 윗집의 밤은 계속되었습니다. 박영호의 불면증은 더욱 심해졌어요. 낮에는 졸리고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금자는 여전히 모르고 있었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윗집 소리가 평소보다 더 크게 들렸어요. 박영호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짜증이 났어요. 다른 사람들도 살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걸까요? 박영호는 잠옷 위에 가디건을 걸치고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어요. 1201호 앞에 서자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온 걸 아는 것 같았어요. 박영호는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잠옷 차림이었고 얼굴이 약간 붉어져 있었어요. 박영호가 어색하게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고 말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당황스러워졌어요. 그때 뒤에서 유선미가 나타났어요. 그녀도 잠옷 차림이었는데 얇은 실크 원피스 같은 것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약간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홍조가 돌아 있었어요. 유선미가 미안해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시끄럽게 했나 봐요. 박영호는 인사를 하고 서둘러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유선미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헝클어진 머리카락, 붉어진 얼굴, 그리고 얇은 실크 잠옷. 그녀가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도 생각났습니다. 당황스러워했지만 뭔가 다른 감정도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날 밤부터 윗집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박영호의 잠은 더욱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박영호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엘리베이터에서 유선미와 마주쳤어요. 그녀도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밝은 인사였지만 어딘가 어색한 기류가 흘렸어요. 11층에 도착했을 때 유선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는 정말 죄송했어요. 남편과 제가 금슬이 좋아서요. 그래도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드리면 안 되는데요. 박영호가 내리려는 순간 유선미가 말했어요. 혹시 시간 있으시면 잠깐 저희 집에 오세요. 제대로 사과드리고 싶어서요. 박영호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2층으로 다시 올라갔어요. 1201호 현관문이 열리자 깔끔하게 정리된 거실이 보였습니다. 자신의 집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모던한 가구들과 센스 있게 배치된 소품들. 어디서 향수 냄새가 나는지 집안 전체가 은은한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유선미가 소파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했어요. 박영호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주방에서 커피를 내와 박영호 앞에 놓았어요. 유선미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저희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그래요. 친구들이 부러워할 정도로요. 그 모습을 보며 박영호는 문득 부러움을 느꼈어요. 박영호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부럽네요. 저희는 다르죠. 언제가 마지막이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말을 하고 나서야 박영호는 자신이 너무 솔직하게 말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유선미의 표정이 놀라움에서 동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선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결혼 초기에는 저희도 그랬거든요. 서로 바빠서 아이 키우느라.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죠. 이대로 가다간 정말 남남이 될 것 같다는 걸요. 그래서 노력했어요. 서로를 위해서요. 그녀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박영호는 그 모습을 보며 부러움을 느꼈어요. 자신도 저런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요? 아내도 저런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요?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유선미가 주저하며 말을 꺼냈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그녀의 눈빛에 뭔가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박영호는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박영호는 그녀의 마지막 말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과연 무슨 의미였을까요? 며칠 후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이금자는 마트 야간 근무로 나간 상태였어요. 박영호는 혼자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후 8시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유선미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차림새였어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무릎 위로 올라오는 길이었습니다. 목선도 적당히 파여 있어서 여성스러움이 강조되어 보였어요.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한 것 같았습니다. 유선미가 미소를 지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시간 있으세요? 할 얘기가 있어서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박영호는 무슨 일인지 궁금하면서도 당황스러워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녀가 거실로 들어오자 집안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그녀에게서 나는 향수 냄새가 집안 곳곳에 스며들면서 평소의 생활 냄새를 덮어버렸습니다. 박영호가 습관적으로 커피를 내오겠다고 했지만 유선미는 손을 저으며 괜찮다고 했어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소파에 앉으며 무릎을 모으고 다리를 옆으로 살짝 접었습니다. 원피스가 조금 위로 올라가면서 매끈하고 탄탄한 종아리 라인이 드러났어요. 박영호는 괜히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며 어색함을 감추려 했습니다. 유선미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난번에 하신 말씀이 계속 마음에 걸려서요. 언제가 마지막인지 기억도 안 난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을 들은 박영호의 얼굴이 순간 붉어지면서 당황스러워했어요. 자신이 왜 그런 사적인 얘기를 했는지 지금 생각해봐도 부끄러웠습니다. 유선미는 박영호의 반응을 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너무 사적인 얘기라 기분 나쁘셨나요? 그게 아니라면 박영호가 고개를 저으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게 좀 어색해서요. 유선미가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며 박영호와의 거리를 좁혔습니다. 이제 그녀의 따뜻한 체온과 은은한 향기가 더욱 가깝게 느껴졌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한층 낮고 부드러워지면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바로 그 외로움이라는 감정 말이에요. 박영호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남편과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자랑하던 그녀가 갑자기 외로움을 말하다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박영호가 의아한 표정으로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시기로는 남편분과 행복하다고 지금도 신혼 같다고 하셨잖아요. 유선미가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외로움이 있다는 걸 아시잖아요. 박영호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짐작이 되지 않았어요. 유선미가 더욱 가까이 다가오면서 이제 그녀의 무릎이 박영호의 무릎과 거의 맞닿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숨결이 박영호의 뺨에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였어요. 유선미가 거의 속삭이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느끼고 있는 그 공허함과 목마름, 제가 대신 채워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박영호의 심장이 마치 가슴을 뚫고 나올 것처럼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각들이 갑작스럽게 몸 전체를 휘감으며 깨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박영호가 당황하며 무슨 뜻인지 되물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선미는 박영호의 반응을 읽었는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당신도 정확히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녀의 손이 조심스럽게 박영호의 무릎 위에 살며시 올려졌습니다.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가 박영호의 몸을 타고 올라왔어요.
몇 년 동안, 아니 어쩌면 몇십 년 동안 완전히 잊고 지냈던 감각이었습니다. 박영호가 깜짝 놀라며 벌떡 일어서면서 그녀의 손을 뿌리쳤어요. 이건 안 돼요. 정말로 이런 건 안 되는 일이에요. 유선미도 천천히 일어서면서 박영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해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왜 안 될까요? 우리가 누구에게 해를 끼치는 건가요? 서로 외롭고 목마른 사람끼리 조금의 위로를 나누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일까요? 유선미가 박영호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왔고 박영호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지만 거실벽에 등이 막혔습니다. 이제 그들 사이의 거리는 고작 한 뼘 남짓이었어요. 유선미에게서 나는 향수 냄새가 더욱 진하게 박영호의 코끝을 자극했고 그녀의 따뜻한 체온까지 느껴졌습니다. 유선미가 박영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의 마음도 이미 원하고 있어요. 입으로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당신의 눈빛과 몸짓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요. 박영호가 고개를 저으며 부정하려 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유선미의 섬세한 손가락이 조심스럽게 박영호의 가슴팍에 올려졌어요. 셔츠 너머로 전해지는 그녀의 손길이 뜨거웠고 박영호의 심장 박동이 그녀의 손바닥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유선미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속삭였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빠르고 격렬하게 뛰고 있는 당신의 심장이 진짜 답이에요. 박영호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잠들어 있던 본능에 솔직하게 반응하고 있었지만 머릿속 이성은 여전히 이 모든 상황을 강하게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은 그의 인생에서 처음 겪는 일이었어요. 유선미의 목소리가 한층 더 달콤하고 유혹적으로 변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알 필요 없어요. 우리 둘만의 비밀로 서로에게 진정한 위로와 따뜻함을 줄 수 있어요. 박영호가 눈을 꽉 감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랫동안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고 잠들어 있던 욕망과 갈망이 서서히 깨어나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양심과 도덕적 책임감이 강하게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박영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어요. 정말로 안 됩니다. 이런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확신이나 강함이 없었고 오히려 자신을 설득하려는 듯한 절망적인 톤이 배어 있었습니다. 유선미는 그런 박영호의 흔들리는 마음을 정확히 읽어냈어요. 그녀의 두 손이 부드럽게 박영호의 양볼을 감싸 안았습니다. 손바닥의 온기가 그의 뺨을 통해 전해지면서 전신으로 퍼져나갔어요. 단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까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언제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원하고 원해진 적이 있었나요? 그녀의 손이 얼마나 부드럽고 따뜻한지 박영호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이런 감촉에 목말라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깜짝 놀라며 서로에게서 떨어졌어요. 박영호의 심장이 다른 이유로 또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박영호가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택배기사였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문을 열어 택배를 받았어요. 택배기사가 사라지고 나서야 두 사람은 다시 마주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갑작스럽게 깨진 몰입감 때문에 현실 감각이 되돌아왔고 박영호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할 뻔했는지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유선미도 상황이 바뀐 것을 느꼈는지 한 발 물러섰어요. 그녀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만 올라가 볼게요. 박영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선미가 현관을 향해 걸어가다가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유선미가 현관을 향해 걸어가다가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뒤돌아보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조용히 들려왔어요. 저는 언제든 12층에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문을 나섰습니다. 박영호는 한동안 현관문 앞에 서 있었어요.
방금 전 일어난 일이 꿈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손에는 그녀의 체온이 남아 있었고 코끝에는 그녀의 향수 냄새가 맴돌고 있었어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으며 박영호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그런 일을 할 뻔했다니. 30년 넘게 한 번도 바람을 피워본 적이 없는 자신이 말이에요. 며칠이 지나도 그날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오후 박영호는 우편함을 확인하러 1층에 내려갔습니다. 우편함을 열어보니 전기요금서와 함께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어요. 누군가 손으로 쓴 메모였습니다. 오늘 오후 3시 12층으로 오세요. 박영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지금이 오후 2시 30분이었습니다. 박영호는 그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올라갔어요. 30분 동안 방 안을 서성거리며 고민했습니다. 올라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성적으로는 가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가 되자 박영호는 결국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2층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어요. 1201호 앞에 서자 문이 이미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마치 그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요. 박영호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자 유선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 안 분위기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실의 조명은 은은하게 낮춰져 있었고 어디선가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공기 중에는 향초의 달콤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유선미는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오늘은 또 다른 모습이었어요. 크림색의 실크 블라우스에 검은 스커트를 입고 있었는데 블라우스에 단추 몇 개가 풀어져 있어서 쇄골 라인이 드러나 보였습니다. 머리는 한쪽으로 넘겨서 목선을 더욱 우아하게 보이게 했고 화장도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한 것 같았어요. 유선미가 일어서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와주셨네요. 그 미소에는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뭔가 다른 감정까지 섞여 있었어요. 박영호는 여전히 어색해하며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유선미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출장 갔어요. 내일 늦게 돌아온다고 했어요. 마치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듯한 말투였어요. 테이블 위에는 예쁜 찻잔 2개와 티포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영호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아 유선미가 차를 따라주었어요. 그녀가 몸을 기울일 때마다 블라우스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것들이 박영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박영호가 어색함을 달래려고 무슨 차인지 물었어요. 유선미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허브티예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차를 마시며 잠시 침묵이 흘렸어요. 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기보다는 무언가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유선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지난번 이후로 계속 생각했어요. 당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런 외로움을 견뎌왔을지.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저도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박영호가 궁금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제가 남편과 행복하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행복한 것과 만족하는 것은 다른 거더라고요. 저도 가끔은 다른 것을 갈망할 때가 있어요. 그녀의 고백에 박영호는 놀랐어요. 그렇게 완벽해 보이던 그녀에게도 결핍이 있었다니. 박영호가 어떤 걸 말하는 건지 물어봤어요. 새로움이요. 설렘이요. 20년 넘게 같은 사람과 살다 보면 모든 게 예측 가능해져요. 사랑하지만 때로는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유선미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박영호는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자신도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신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우리 서로에게 필요한 게 같다는 걸요. 유선미가 박영호에게 더 가까이 다가앉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무릎이 거의 닿을 정도였어요. 박영호가 당황하며 말하려 했지만 유선미가 손가락을 그의 입술에 가만히 댔습니다. 말하지 마세요.
오늘만큼은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그녀의 손가락이 부드럽게 박영호의 입술을 어루만졌어요. 박영호의 몸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가 서서히 긴장이 풀렸습니다. 유선미가 천천히 일어서더니 박영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녀의 두 손이 박영호의 무릎 위에 올려졌습니다. 당신도 원하고 있어요. 부정하지 마세요. 그녀의 손이 천천히 박영호의 허벅지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박영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몇 년, 아니 몇십 년 만에 느끼는 감각이었어요. 이렇게 떨고 있는 당신의 몸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요. 유선미의 손길이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박영호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어요. 박영호가 약하게 저항했지만 그의 손은 그녀를 밀어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어깨에 가만히 올려져 있었어요. 유선미가 박영호의 셔츠를 완전히 벗기고 그의 가슴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뜨겁게 뛰는 심장. 정말 오랫동안 이런 걸 느껴보지 못하셨죠? 그녀의 손바닥이 박영호의 가슴을 천천히 어루만졌어요. 박영호는 눈을 감고 그 감촉에 몸을 맡겼습니다. 유선미가 일어서서 박영호의 무릎에 앉았어요. 그녀의 체중이 그의 허벅지에 전해지면서 더욱 현실적인 감각이 되었습니다. 이제 편안해지세요. 모든 걸 잊고. 그녀의 입술이 박영호의 목에 가벼운 키스를 남겼어요. 부드럽고 촉촉한 감촉이었습니다. 박영호의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모든 감각이 깨어나면서 전신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유선미의 손이 박영호의 등을 따라 천천히 내려갔어요. 그녀의 손길은 마치 피아니스트가 건반을 다루는 것처럼 섬세하고 정교했습니다. 당신의 몸이 이렇게 반응하는 걸 보니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셨구나. 유선미가 박영호의 귀에 속삭였어요. 그녀의 숨결이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박영호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어요. 그의 팔이 유선미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그 순간 현관에서 열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얼어붙었어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왔어. 유선미의 남편이 예정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었어요. 유선미가 번개같이 박영호에게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창백해졌고 손이 부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박영호도 황급히 셔츠를 입으며 일어섰습니다. 화장실, 빨리 화장실로. 유선미가 다급하게 속삭이며 박영호를 안쪽 화장실로 밀어 넣었어요. 잠깐만. 내가 뭔가 핑계를 만들게. 화장실 문이 닫히자마자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영호는 화장실 안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유선미와 남편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왜 이렇게 일찍 와? 내일 온다고 했잖아. 회의가 일찍 끝나서 당신 혼자 심심할까봐 일부러 빨리 왔지. 아, 그래. 고마워. 유선미의 목소리가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근데 뭐야 이 분위기? 음악도 틀어놓고 향초도 피우고 특별한 날이야? 남편이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아, 그냥 기분 전환으로. 요즘 좀 우울해서. 우울해?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냥 날씨 때문인 것 같아. 박영호는 화장실에서 이 대화를 들으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나가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 맞다. 아래층 아저씨 봤어? 갑자기 남편이 박영호 얘기를 꺼냈어요. 박영호의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래층? 왜?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는데 인사도 안 하고 가더라고. 평소에는 인사 잘하는 분인데. 아, 몰라. 나도 요즘 별로 안 봤어. 유선미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그래, 뭐 별일 아니겠지. 나 샤워 좀 하고 올게. 잠깐. 샤워하기 전에 차라도 한 잔 마셔. 허브티 우려놨어. 그래, 고마워. 근데 찻잔이 왜 두 개야? 치명적인 질문이었어요. 박영호는 화장실에서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아,
나도 마시려고 해서. 하나는 내가 마시다가 놔둔 거야. 유선미가 어떻게든 둘러댔어요. 다행히 남편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더 지날수록 상황은 더 복잡해졌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남편이 샤워를 하러 안방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을 노려 유선미가 박영호가 숨어 있는 화장실 문을 살짝 두드렸어요. 지금 나와요, 빨리. 박영호가 조심스럽게 나오자 유선미가 현관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빨리 나가세요. 남편이 샤워 끝나기 전에. 박영호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허둥대며 현관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도 없어서 계단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11층 자신의 집에 도착해서야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들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날 밤 박영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유선미의 손길, 그녀의 체온, 그 모든 감각들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죄책감도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선을 넘을 뻔했다는 사실이 무서웠어요. 다음 날부터 박영호는 유선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때마다 어색한 기류가 흘렸고 서로 제대로 눈도 마주치지 못했어요. 하지만 피한다고 해서 마음이 편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신경이 쓰였어요. 그녀도 같은 마음일까요? 후회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아쉬워하고 있을까요? 일주일이 지나자 박영호의 행동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줄었고 자주 멍하니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아내 이금자가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이금자의 질문에 박영호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별일 없다면서 왜 이렇게 시무룩해요? 혹시 어디 아픈 데라도. 정말 괜찮다니까요. 평소 온화한 성격의 그가 이렇게 날카롭게 반응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금자는 더욱 의아해했어요. 그런 아내의 시선이 박영호에게는 부담스러웠습니다. 혹시 자신의 마음을 들키는 건 아닐까 싶어서 더욱 예민해졌어요. 2주가 지난 어느 날 박영호는 우편함에서 또 다른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한 번만 만나요. 꼭 할 얘기가 있어요. 이번에는 장소와 시간이 적혀 있지 않았어요. 박영호는 쪽지를 보며 고민했습니다. 만나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지난번 일로 이미 충분히 위험했는데 또다시 만난다는 것은 더 큰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영호는 산책을 나간다고 하고 집을 나섰어요. 아파트 뒤편 작은 공원에 가서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분 정도 지나자 유선미가 나타났어요. 평소의 화려한 차림과는 다르게 수수한 트레이닝복 차림이었습니다. 화장도 거의 하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와주셨네요. 그녀가 박영호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박영호가 직설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물었어요. 지난번 일, 후회하세요? 유선미의 첫 마디였습니다. 박영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후회한다고 말하기에는 아직도 그때의 감각이 생생했고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하기에는 죄책감이 너무 컸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유선미의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박영호가 왜냐고 물었어요. 처음으로 제가 진짜로 원하는 걸 했거든요. 의무감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제 욕망을 위해서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해방감 같은 것이 느껴졌어요. 박영호가 이성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일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왜요? 우리가 누구에게 해를 끼치고 있나요? 아내에게, 그리고 당신 남편에게도. 그분들이 모르면 해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유선미의 논리였어요. 박영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녀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유선미가 박영호를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2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했지만 지난번처럼 흥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누군가를 원해본 적도 없고요. 그녀의 고백에 박영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착하고 성실하죠. 하지만 예측 가능해요. 모든 게 다 알 수 있어요. 유선미가 한숨을 쉬며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달라요. 당신과 있을 때는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기분이에요. 박영호도 그 감정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자신도 그녀와 있을 때는 평소의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이건 위험해요. 인생에서 위험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안전하기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유선미가 박영호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이었습니다. 한 번만 더 제대로 된 시간을 가져봐요. 그녀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박영호가 무의식 중에 어디서냐고 물었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야 자신이 이미 마음을 정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유선미가 모텔이라도 하면서 제안했지만 박영호는 너무 위험하다고 했어요. 제가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박영호가 말했습니다. 유선미의 얼굴에 희망적인 미소가 떠올랐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요. 단 한 번만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는 모든 걸 잊어요. 유선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해요. 하지만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며칠 후 기회가 왔습니다. 이금자가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듣고 2박 3일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이금자가 걱정스럽게 혼자서 잘 지낼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박영호가 태연하게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이금자가 떠난 그날 저녁 박영호는 유선미에게 쪽지를 전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우리 집으로 오세요. 다음 날은 평일이어서 유선미의 남편도 회사에 있을 시간이었어요. 오후 2시 정각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유선미가 서 있었어요. 오늘은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무릎 위로 살짝 올라오는 길이에 소매는 없었어요. 목선이 적당히 파여 있어서 쇄골과 어깨선이 아름답게 드러나 보였습니다. 머리는 곱게 빗어 넘겨서 한쪽 귀가 드러나 보였고 작은 진주 귀걸이가 우아함을 더했어요. 화장도 신경 써서 했는지 평소보다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박영호의 목소리도 어딘지 떨리고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유선미가 거실로 들어오자 집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녀에게서 나는 향수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어요. 박영호가 차를 준비해 왔지만 둘 다 차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소파에 앉은 채로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언가 달콤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유선미가 먼저 일어나서 박영호에게 다가왔어요. 그녀가 박영호 앞에 서자 그녀의 다리가 그의 무릎 사이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박영호가 올려다보는 각도에서 그녀는 더욱 아름다워 보였어요. 오늘은 아무도 우리를 방해하지 않아요. 유선미가 박영호의 뺨을 손으로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박영호의 두 손이 자연스럽게 그녀의 허리에 올려졌습니다. 원피스 너머로 전해지는 그녀의 체온이 뜨거웠어요. 유선미가 천천히 박영호의 무릎에 앉았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얼굴이 같은 높이가 되었어요. 서로의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박영호가 마지막으로 망설이며 정말로 괜찮을지 물었어요. 지금 와서 그런 걸 묻지 마세요. 유선미가 박영호의 입술에 손가락을 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가져다 댔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습니다. 박영호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을 느꼈어요. 몇십 년 만에 느끼는 진짜 키스였습니다. 의무감이나 습관이 아닌 진정한 욕망에서 나오는 키스였어요. 유선미의 손이 박영호의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조급하지 않게. 박영호의 가슴이 드러나자
그녀의 손바닥이 그의 가슴팍에 올려졌어요. 이렇게 뜨거운 심장. 저를 위해서 뛰고 있는 거죠? 유선미가 속삭였습니다. 박영호의 두 손도 그녀의 등으로 돌아가 원피스의 지퍼를 천천히 내렸어요. 하지만 그때 갑자기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얼어붙었어요.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현관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영호야, 영호야, 있어? 이웃집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박영호와 유선미는 황급히 떨어져 나왔어요. 유선미는 재빨리 원피스를 정리하고 박영호는 셔츠 단추를 끼웠습니다. 박영호가 속삭이며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할머니가 집 전기가 나갔는데 혹시 전기 좀 봐줄 수 있냐고 부탁했어요. 박영호가 돌아와서 유선미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잠깐만 다녀올게요.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할머니의 집 전기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전기업체에 연락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할머니도 불안해하셔서 쉽게 자리를 뜰 수 없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어요. 박영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유선미는 이미 없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쪽지만 하나 남겨져 있었어요. 인연이 아니었나 봐요. 그래도 고마웠어요. 박영호는 그 쪽지를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쉬움과 동시에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끝나는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부터 박영호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유선미와의 만남이 중단된 것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공허함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선을 완전히 넘지는 않았다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이틀 후 이금자가 고향에서 돌아왔어요. 박영호가 관심 있게 어머니가 괜찮으셨는지 물었습니다. 다행히 큰일은 아니었어요. 그냥 나이 드시면서 몸이 약해지신 것 같아요. 이금자가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당신은 혼자서 잘 지냈어요? 박영호가 담담하게 별일 없었다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이금자가 갑자기 몸살을 앓기 시작했어요. 열이 나고 온몸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박영호가 걱정스럽게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말했어요. 이금자는 괜찮다며 그냥 필요한 것 같다고 했지만 다음 날에도 몸살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박영호가 억지로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몸살이었어요. 의사가 요즘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으셨냐고 물었습니다. 이금자가 시어머님 간병하느라 좀 힘들었지만이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박영호는 다른 이유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자신의 변화를 눈치채고 스트레스를 받은 건 아닐까요? 아내가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남편의 변화를 감지한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하니 죄책감이 더욱 커졌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이금자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녀의 열을 재어보고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었어요. 이금자가 약하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박영호가 뭐가 고맙냐며 당연한 일이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금자의 손을 잡으니 생각보다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말랐을까요? 자신이 너무 관심을 갖지 않았던 건 아닐까요? 당신, 요즘 많이 변했어요. 이금자가 갑자기 말했어요. 박영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금자가 예전보다 말수도 줄고 자주 멍하니 있고 무슨 일 있냐고 물었어요. 이금자의 눈빛이 예리했어요. 30년을 함께 산 아내의 직감이었습니다. 박영호가 어떻게든 퇴직하고 나서 적응이 잘 안 되나 보다고 둘러댔어요. 이금자가 정말이냐고 물었지만 박영호는 정말이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금자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그날 밤 박영호는 이금자 옆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자신이 정말로 바람을 피울 뻔했다니. 30년 넘게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그런 일을 할 뻔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아직도 유선미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아직도 그녀의 향기가, 그녀의 손길이, 그녀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박영호는 자신의 손을 바라봤어요. 유선미의 체온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에 대한 죄책감도 밀려왔어요. 이런 마음이 드는 자신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며칠 후 박영호는 또 다른 쪽지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요. 제대로 정리하고 싶어요. 이번에는 만날 장소도 적혀 있었어요. 아파트에서 조금 떨어진 카페였습니다. 박영호는 고민했어요. 만나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하지만 결국 호기심과 미련이 이겼습니다. 제대로 정리를 해야 앞으로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오후 박영호는 그 카페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작은 카페였는데 사람이 많지 않아서 이야기하기에는 좋은 곳이었어요. 유선미는 이미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수수한 검은색 니트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화장도 진하지 않게 해서 평소보다는 차분해 보였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와줬다며 인사했어요. 박영호가 그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카페 안에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다른 손님들의 작은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선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 많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하려던 일에 대해서요. 박영호가 그녀를 바라보며 그래서 결론이 뭐냐고 물었어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유선미의 목소리에는 어떤 깨달음 같은 것이 담겨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서로 외롭고 서로 필요하니까 위로해주면 되는 거라고요. 그녀가 커피잔을 돌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박영호도 그 말에 공감했어요. 자신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만약 우리가 정말로 그 선을 넘었다면 돌이킬 수 없었을 거예요. 유선미가 박영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날 수 없었을 거고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박영호가 결국 뭐냐고 물었어요. 모든 게 망가졌겠죠. 당신의 가정도 제 가정도.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박영호는 그제서야 유선미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박영호가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고 물었어요. 끝내요. 완전히. 유선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요. 박영호는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안도감과 동시에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박영호가 솔직하게 자신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아내가 몸살을 앓는 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유선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둘 다 현실을 도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도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 뿐이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박영호가 그럼 이게 마지막인 거냐고 말했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그냥 이웃으로만 지내요. 유선미가 대답했어요. 혹시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평범하게 인사만 하고. 박영호가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만약 상황이 달랐다면, 만약 서로 자유로운 몸이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후회하지는 않아요. 유선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영호가 되물었어요. 당신을 만난 것, 이런 감정을 느껴본 것, 저에게는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살짝 맺혔습니다. 박영호도 자신도 그렇다고 말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을 다시 느끼게 해준 그것만으로도 고마워요.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이었지만 이제는 정말로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카페를 나오면서 유선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내분을 잘 돌봐주세요.
그분은 당신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박영호가 당신도 남편분과 행복하게 지내라고 대답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박영호는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음을 느꼈어요.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이금자는 몸살이 많이 나아져서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금자가 어디 다녀왔냐고 물었어요. 박영호가 산책 좀 하고 왔다고 대답했어요. 이제는 거짓말을 하는 것도 마지막이 될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박영호는 이금자를 유심히 바라봤어요. 3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였지만 언제부터인가 제대로 바라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주름이 늘었고 머리카락도 많이 휘어졌지만 여전히 자신을 위해 정성스럽게 밥을 차려주는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이금자가 어색해하며 왜 그렇게 쳐다보냐고 물었습니다. 그냥 고마워서요. 뭐가 고마워요? 30년 동안 저와 함께 살아줘서요. 박영호의 갑작스러운 말에 이금자가 놀랐어요. 이금자가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냐며 당황했어요. 박영호가 진심으로 그냥 평소에 말하지 못했던 것 같아서라고 말했습니다. 이금자의 얼굴이 약간 붉어졌어요.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말이었거든요. 그녀도 작은 목소리로 자신도 고맙다고 대답했어요. 당신도 쉽지 않았을 텐데. 저 같은 사람과 박영호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며 이금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스킨십이었어요. 이금자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박영호의 진심 어린 고백이었어요. 유선미와의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요즘 많이 이상했어요. 이금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고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것 같고 박영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역시 아내는 알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박영호가 고개를 숙이며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정말로 미안해요. 이금자가 무슨 일이었냐고 물었어요. 이금자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걱정이 더 많이 담겨 있었어요. 박영호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모든 걸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할까요? 하지만 더 이상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 마음이 흔들릴 뻔했어요. 박영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다른 여자 때문에요. 이금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놀란 표정은 아니었어요.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이금자가 누구냐고 물었어요. 박영호가 그건 중요하지 않다며 이미 끝난 일이라고 말했어요. 진짜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마음만 흔들렸을 뿐이에요. 이금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박영호는 그녀의 반응이 무서웠습니다. 화를 낼까요? 울까요? 아니면 집을 나갈까요? 하지만 이금자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모를 수가 있나요? 박영호가 미안하다며 정말로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이금자가 박영호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저도 잘못이 있었어요. 박영호가 무슨 잘못이냐고 물었어요. 언제부터인가 당신을 남편으로만 봤지 남자로는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금자의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서로 너무 익숙해져서 소홀했던 것 같아요. 박영호는 놀랐어요. 아내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금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다시 서로를 남자와 여자로 볼 수 있을까요? 박영호가 그녀의 눈을 바라봤어요. 30년 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눈빛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할 수 있을 거예요. 박영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금자도 자신도 노력하겠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손을 잡고 잠들었습니다. 작은 스킨십이었지만
30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를 의식하며 잠든 밤이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박영호와 이금자의 관계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어요. 박영호는 이금자가 마트에서 일하는 날이면 직접 마중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제안에 이금자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점 좋아하게 되었어요. 집에서도 예전보다 대화가 늘었습니다. TV를 보면서도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때로는 과거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박영호가 어느 날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냐고 물었어요. 이금자가 웃으며 그럼요. 당신이 얼마나 수줍어했는데 라고 대답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가 참 설렜던 것 같아요. 박영호가 그때처럼 다시 설렐 수 있을지 물었어요. 이금자가 살짝 부끄러워하며 나이가 이런데라고 말했어요. 박영호가 나이가 뭐 중요하냐며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는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박영호가 꽃을 사들고 집에 들어왔어요. 이금자가 놀라며 갑자기 웬 꽃이냐고 물었어요. 박영호가 웃으며 그냥 사고 싶어서라고 대답했어요. 이금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몇십 년 만에 받는 꽃이었어요. 그녀가 꽃을 안으며 고맙다고 말했어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윗집에서는 더 이상 소음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유선미와 그녀의 남편도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았어요.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서로 깊은 시선을 보내지도 않고 어색해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이웃 사이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인사가 전부였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어느 일요일 오후 박영호와 이금자는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아파트 단지 안의 작은 공원을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요즘 행복해요. 이금자가 갑자기 말했어요. 박영호가 왜냐고 물었어요. 당신이 변했어요. 예전보다 저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녀의 얼굴에 수줍은 미소가 떠올랐어요. 박영호가 자신도 행복하다고 대답했어요. 정말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된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서 석양을 바라봤어요. 오렌지색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이금자가 조심스럽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낼 수 있을지 물었어요. 박영호가 그녀의 손을 꽉 잡으며 당연하다고 대답했어요. 이제 시작인걸요. 석양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3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이제야 진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스토리는 여기까지.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로 찾아올까요? 기대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